무서운 썰저 장소 무썰소. 연휴 때 친척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다. 산에서 나물 캐는 게 취미인 아저씨인데 작년에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겪은 이야기라고 한다. 작년 연휴 때는 휴일이 꽤 많았기에 아저씨는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니라 더 먼 곳에 발을 디뎠다고 한다. 처음 보는 나물이 있지는 않을까 하며 여행 삼아 처음 가는 산에 올랐다. 하지만 첫 산행이다 보니 길도 익숙치 않아 나무를 캘 만한 곳은 여간 찾을 수가 없었다. 어찌저찌 캐긴 캤지만 평소 다니던 산과 비교하면 반 정도밖에 못 캔 상황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시커먼 버섯 하나를 찾았다고 한다. 아저씨는 잎나물에는 해박하지만 버섯에 대해서는 그닥 아는 게 없었다. 만져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거 맛있어. 하고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촌티나는 시골아이 느낌의 남자아이가 아저씨를 보고 있더란다. 얘, 이 주변에 대해 잘 아니? 하고 아저씨는 물었다. 계속 이 주변에 살았으니까. 이거 맛있어? 아빠가 자주 따와. 그렇다면 만진다고 별일은 없겠다 싶어 아저씨는 버섯을 따서 자루에 넣었다. 얘, 어디 나물 캐기 좋은 곳 없을까? 내가 좀 알려줄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저씨는 남자아이를 따라 이동했다. 그곳에는 아까 본 것과 같은 버섯이 잔뜩 있었다. 가끔 눈에 익은 버섯도 있었다고 한다.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건넨 뒤 아저씨는 검은 버섯과 눈에 익은 버섯들을 캐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남겨준다면 내년에 또 캐러 올 수 있으니까 적당히 캐고 돌아가려 했단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혹시나 하고 체력 회복용으로 가져왔던 맛과자 몇 개를 선물로 줬다고 한다. 그걸 본 남자아이는 얼굴을 찌푸리고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웃어댔다. 입은 웃고 있는데 표정은 그렇지 않은 채로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가버렸다고 한다. 오늘 가르쳐준 버섯은 죄다 못 먹는 거야. 아저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산을 내려왔다고 한다. 길눈이 밝지도 않은 곳에서 그 남자아이를 잡겠다고 따라갈 수는 없었을 테니 집에 돌아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따온 버섯은 정말 모두 독버섯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치는 건 무서워. 아니, 그게 진짜 아이였는지도 모르겠다만. 그렇게 말하며 올해는 잘 아는 산에만 갈 예정이라고 한다. 10여 년 전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 미야자키에 단체 여행을 갔었다. 워낙 파워스폿을 좋아하던 선배가 일정을 짰기에 타카치오 협곡, 타카치오 신사, 아마노이와토 신사 같은 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물론 단풍 구경도 즐길 수 있을 거라기에 그게 오히려 메인이 아닌가 싶긴 했지만 선배 말 가장 추천하는 곳은 아마노 야스가와라는 곳이었다. 파워가 너무 강해서 컨디션 안 좋은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없다던가. 나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찾아간 곳이었는데 확실히 압권이라고 할 만한 풍경이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돌을 쌓으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곳저곳에 무수하게 돌이 쌓여 있었다. 이만저만 시간이 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였다. 같이 온 녀석들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느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느니 각각 소원을 말하며 돌을 쌓았다. 막다른 곳에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게 사당인 듯 싶었다. 구석에서 아직 유치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돌을 쌓으며 놀고 있었다.
런닝 셔츠에 허름한 바지, 게다가 어머니가 직접 잘라줬나 싶은 바가지 머리까지. 완전 80년대 아이들 같은 느낌이었다. 아, 여기 진짜 완전 시골 동네구나 싶어 묘하게 관심이 갔다. 한참 중얼중얼 떠들고 있길래 별 생각 없이 바라보았다. A는 더는 안 되겠구만. 오늘 밤으로 끝이야. B한테 원망을 사버렸으니 말이야. 묘한 대화가 들려왔다. 야, 밥 먹으러 가자. 라며 선배가 내 팔을 잡고는 반강제적으로 출구까지 끌고 나왔다. 당황하면서 끌려 나오자 선배는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뒤를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왜요? 괜히 바라보다 변태 취급 당할까봐? 라고 반문했다. 이 바보야. 그 아이들 주변 못 봤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돌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어디 지나가면서 무너진 흔적 하나 없어. 야, 게다가 지금 11월인데 그렇게 한여름 차림인 것도 이상해. 선배의 대답은 보통 그녀 등골로 그곳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시 갔다가는 또 만나게 될까 두려워 차마 다시 가지는 못하고 있다. 나는 얼마 전까지 S연의 그럭저럭 번화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지은 지 40년 된 상당히 낡은 아파트였지만 가출이나 다름없는 독립이었기에 뭐 딱히 불만이 말할 입장도 아니었죠. 처음 안내받은 방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어요. 3층짜리 건물에 2층 끝방으로 햇빛도 잘 들고 오래된 아파트 치고는 벽이 두터운지 옆집 생활소음 같은 것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역시 40년이나 지난 탓에 바닥에 낡아 빠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군데군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래층에 들리면 어쩌나 싶어서 집안에 조심스레 다녔을 정도로 조금씩 삐걱거렸죠. 일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밤낮이 역전된 채로 밤새도록 인터넷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윗집 바닥은 삐걱거리지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전혀 소리가 들려오질 않으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방에 돌아오니 천장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검은 점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레인가 싶어서 황급히 불을 켜니 점이 없어졌어요. 뭔가 싶어 투덜대며 다시 소파에 앉아서 인터넷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목이 뻐근해서 위를 올려다보니까 또 그 검은 점이 천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재빨리 바퀴벌레 약을 손에 쥐고 검은 점을 향해서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점의 움직임이 멈췄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바퀴벌레가 아니었는지 또 검은 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서서히 검은 점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검은 얼룩에 가까운 모양새였죠. 혹시 뭐 윗집 사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 썩은 물이 번지는 거 하는 이상한 생각도 했었어요. 마침 또 여름이기도 했고. 근데 얼룩이 나타나는 건 밤, 그것도 불을 끄고 있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불을 켜면 금세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보이지 않게 되었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기분은 약간 좀 나빴는데 형광등 불을 켜놓고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날 밤도 작은 간접 조명만 켜놓은 채 인터넷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어라? 물이 새나? 손으로 닦아보니까 검은 액체였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까 검은 얼룩이 이제는 지름이 1m 정도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뺨에 떨어졌어요. 저는 기겁을 해서 불을 켰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위층에서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관리회사 사람이 급히 내 방으로 찾아왔죠. 전화해서 말한 대로 설명을 했지만 역시 낮이 되니까 그 검은 얼룩은 보이질 않았어요. 소파에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흔적 같은 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약간 의아하다는 듯한 얼굴과 함께 윗집을 찾아가서 인터폰을 누르자 그냥 평범한 아저씨가 나왔어요. 단신 부임 중인 셀러리맨일까 어쩐지 좀 여인 모습이긴 했는데 물이 새거나 하지는 않았고 물어봐도 그런 건 없다고 대답하고 실제로 방을 강제로 점검했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쪽이 싱거워질 만큼 깔끔하게 좀 정리된 방이 있었죠. 관리는 점점 뭐야 이 새끼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윗집 아저씨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저는 며칠 뒤에 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2년 계약해놓고는 반년밖에 살지 않은 탓에 위약금을 왕창 내야만 했고 최소한의 집만 빼고는 거의 다 처분했죠. 지금은 PC방이랑 친구네 집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어두운 방이 있으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그때 그 점은 그 얼룩은 뭐였을까요? 옛날 있었던 일인데 말이지. 그 무렵 다니던 회사는 꽤 큰 곳이라 전국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였거든. 당연히 전근도 다녀야 했지만 전근 가는 곳은 근처에 회사가 집을 잡아줬었어. 월세 보증도 회사가 서주고 수당도 나오니까 전근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랑 친했던 선배도 도호쿠 쪽인가에서 우리 사무실로 전근 온 사람이었어. 몇 번인가 그 선배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잡아준 집치고는 꽤 깔끔한 그런 집이라서 살기 좋은 집이더라. 아무튼 그 선배랑 일 끝나면 자주 밥도 먹으러 가고 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요즘 곤란한 일이 있다고 말을 꺼내는 거야. 늘 신세지고 있으니까 힘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었지. 그래서 뭐가 곤란하냐고 물어봤어. 선배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 매일 아침 출근하려고 나설 때 언제나 집 앞에 늘 같은 브랜드의 담배곽이 놓여 있다는 거야. 그 선배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데다가 엄청 싫어해서 스스로 샀을 리도 없고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으면서도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좀 기분도 나쁘고 이 정도 수준의 장난은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해결해주지도 않을 테니까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 이야기를 들을 때는 확실히 이건 기묘한 일이다 싶었지만 별로 특별할 것 없이 그것뿐이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가 매일 아침 집 앞에 놓여있다니 딱히 손해보는 일도 아니잖아? 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지. 그걸 그대로 선배에게 말했더니 그것도 그러네 라며 납득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날은 헤어졌지. 일주일 정도 지났으려나? 이번에는 선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 어쩐지 지난번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 내 생각대로 선배는 그 담배 일 말이야 해결됐다 라고 말했어. 나는 누가 담배를 갖다 놨는지 물어봤지. 그랬더니 글쎄 그걸 내가 집 앞에 놓고 있었더라고 하고 대답하시더라. 결국 선배는 집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던 스스로 해결을 보던 일단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더래. 뭐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랬더니 새벽 2시쯤에 선배가 집에서 나오는 게 영상에 찍혀 있더라는 거야. 30분 정도 지난 뒤 다시 집 앞으로 돌아오더니 담배각을 자기가 복도에 놓아두더래. 그리고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희죽희죽 지으며 서 있더란다. 본인이 며칠이고 계속 찍어왔지만 그런 영상이 이어졌다고 선배는 말했어. 하지만 선배 스스로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어쩐지 기분이 나빠서 영상은 다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도 나는 선배가 다시 다른 곳으로 전근 가기까지 이전과 같은 관계는 이어나갔지만 어쩐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다시 나도 입에 올리지는 않았어. 딱 한 가지 선배한테는 말할 수 없던 게 있었거든. 선배네 집에서 담배각 이야기를 듣던 때 그 사람 계속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 아마 내 추측이지만 영상 속에서 희죽거렸다던 그 미소 그대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담배각은 전근 갈 때까지 계속 매일 집 앞에 놓여있던 게 아닐까 하고 멋대로 여기는 거지. 고등학교 졸업 후 특기라고 해봐야 눈이 좋은 것 정도였던 내가 다행히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민법 공부, 자격증 준비까지 여러모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 발을 디딘 사회에서 마음이 꺾일 것 같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도 해서 여러모로 힘겨운 생활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이 숨을 쉬고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 멋대로 시간은 흘러간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덧 입사한 지 3년 남짓 지나 있었다. 다만 아무리 일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피로는 일을 하는 만큼 쌓이기 마련이다. 정말 가끔 있는 연휴 전날 밤이라도 되면 이불도 안 덮고 죽은 듯 침대에 쓰러지곤 했다. 그렇게 날이 밝은 연휴 첫날 토요일, 아마 5월 중순쯤이었을 것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에 눈을 뜨니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다. 집에서 나갈 마음도 뭘 딱히 할 마음도 들지 않았었지만 멍하니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저 멀리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기다리라니까 일장. 조금 기다려. 무척 즐거운 듯한 여자 목소리였다.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자니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랑 술래잡기라도 하며 놀고 있는 건가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섰다. 아무래도 목소리는 길 오른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우리 집은 대로에서 꺾어 들어가는 30m 정도 되는 짧은 길가에 있다. 지은 지 10년 정도 된 2층의 아파트. 거실과 방 하나, 부엌. 양옆에도 맞은편에도 그 옆에도 똑같이 아파트가 있다.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골목이다.
햇빛을 받아 때가 낀 게 잘 보이는 창문을 바라보며 내일은 창문이나 닦을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시야에 아까 그 여자가 들어왔다. 정말 기다리라니까 얘. 나는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겠지. 황록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갈색 머리, 시원스레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기가 막히게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일까. 팔을 약간 아래로 내밀고 종종 걸음을 하다가 멈춰 서서는 역시나 기가 막히게 행복한 미소를 보이고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팔 너머에는 길만 있을 뿐이었다. 옆에서 보면 혼자 웃는 얼굴로 소란 떨며 길을 걷는 여자로 보이겠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뒤쫓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름대로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걸 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어딘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너무 지쳤구나 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미소도 아이도 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아이는 없었지만 그 상황은 마치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아이가 파인더 밖으로 뛰쳐나간 것 같은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눈을 부릅뜨고 다시 바라보고도 그 여자가 대로를 향해 골목을 벗어나 교통 안전거울에 비치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다. 여자가 이상한 것일까? 내가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느 것이 정답이더라도 무척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둘 다 이상한 거겠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건네는 여자도 골목을 벗어나 교통 안전거울에 비치던 그 여자 조금 뒤에 따라가는 아이 그림자를 분명히 목격한 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제대로 된 마무리라고 해도 뭐 별로 없는 데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걸 몇 번이고 보게 될 때마다 난 느낀다. 잘 알 수 없는 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고.